첫 정기 국회 시작이 됐는데 그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해서 그런지 이 개회식부터 다른 복장으로 등장하면서 참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을 입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한복 입고 축제를 할 분위기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특검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거의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는데 급기야는 우리 당원 명부를 다 대조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안건이 곧 올라올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같이 축제를 즐기자 한복을 입고 와서 같이 어울리자라고 하는 게 너무 무례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전 좀 혹독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의 출마 선언문을 읊으셨더라고요. 10분 넘게 제가 생방송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봤는데 거의 뭐 여야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자기 정책 얘기, 무슨 정부 여당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하다가 막판에는 이런 정책들을 해야 한다라고 설파를 또 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분이 출마를 하고 싶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하고 지금 여야가 이렇게 협치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이 국회의 가장 큰 어른이 누굽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누가 봐도 민주당 국회의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적조차 없이 중재자적 역할을 해야 되고 같이 중립적으로 의사 진행을 해야 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입으로는 통합하자, 화합하자, 여야가 협치하자 말만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당장 눈앞에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야당은 패싱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 거래를 하다가 입건이 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민주당의 과실로 벌어진 그 공석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메꿨다고요. 그런데 그 국회 큰어른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희 이 헌법기관들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 임의 제출 형태로 해달라고 그 건의 한번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회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입으로만 화합을 얘기하지 말고 제발 좀 국회의장으로서 큰어른답게 좀 일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정치 속에서 뭐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의상을 입는 게 복장을 입는 게 본인의 의사표시로 하나의 많이 표시가 됐었죠. 그래서 상복을 입는 게 이번에 처음은 아닌데 국민의힘 진영에서 야당 진영에서 상복을 입는 게 처음이 아닌데 우원식 의장 먼저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의장직은 보통 상반기에 마치면 그 전에 한 17대 18대 국회까지의 관례가 뭐냐면 정계 은퇴를 합니다. 난 국회의장을 했으니 정계 은퇴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정세균 국회의장이 희한하게 국회의장하고 대선 후보를 나가면서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민주 진영에서는 조국 정청래 조국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 움직임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속에서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본인이 정기국회 때 말을 하고 그리고 전승절에 가서 뭐 푸틴을 만나거나 시진핑을 만나거나 김정은을 만나거나 하다 보면 본인 나야말로 진정한 대권 후보다라고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오늘 민주당은 한복을 입었고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었지만 원래 상복을 입을 지금 상황은 민주당입니다. 지지율이 죽었거든요. 지지율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돈도 뿌렸고 미국도 갔다 오고 각종 움직임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면 문제도 있고 다양한 국민 시각에 맞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그러면 반성하는 의미에서 상복이 아니라 사실은 칼을 차고 나오던가 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국회가 좀 유연성을 가지면서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시각이지만 정기 국회에 이제 국정감사는 국회 업무 중에 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기국회 100일 동안은 앞으로 정책적이나 정무적이나 뭐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다. 이거는 국민들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공부를 좀 더 하셔야겠더라고요. 아니 오늘 뭐 정책 얘기를 구구절절 하셨는데 통계를 잘못 인용을 하셨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앞으로 또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만큼 산재가 많이 벌어지는 나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부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 같더니 인용한 통계가 그런 거예요.
사실 중대재해의 90% 이상은 300인 미만 그 중소기업에서 발생을 한다.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이 누구를 때려잡고 있습니까? 대기업만 때려잡고 있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나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는 법안들은 모두 다 대기업을 겨냥하고 있는데 정작 인용은 사실 9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납니다. 이게 뭡니까? 정책조차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자기 모순적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을 때 항상 참혹한 결과가 도래를 했던 겁니다. 왜냐면 상반기 국회의장들은 네. 국회 하반기에 정말 할 게 없어요. 예, 하반기에는 약간 잊혀진 그 속된 말로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국회의장으로서의 취한 제스처가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하러 오던가 막 이랬을 때 저 국민의힘에서 한동안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인사 안 한 의원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왜 인사 안 하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제스처를 취했는데 일단은 우원식 의장이 그동안 해왔던 그 행태가 그 자체가 여야 협치에 좀 벗어나 있는 행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야 협치를 하기 위해서라면 중국 정승절도 저는 좀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한복을 그 옷을 입으라고 그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장이 강제할 것은 아니죠. 뭐 강제하진 않고 부탁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금 뭐 축제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복을 입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신경전만 하다가 민생 법안 그런 것들은 좀 뒷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 법안이 좀 뒷전이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네.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노란봉투법이랑 그런 방송 3법 강제적으로 통과시켰잖아요. 네. 지금 얼마나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까? 노란봉투법 그때 그 암참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제발 1년만이라도 유예를 해달라고 절규를 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아랑곳 않고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방송 3법도 지금 거의 방송을 사유화하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일으키잖아요. 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 사장 임명권을 갖게 되는 그런 악법들을 지금 강제적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양곡법도 결과적으로 관철을 시켰죠. 엄청난 지금 재정 누수가 예상이 되고 다음 회기에는 검찰 개혁을 또 하겠다라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정확히는 지금 검찰 해체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추석 전까지. 근데 이게 가당키나 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미 공수처 신설과 검수완박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 사례들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까? 공수처가 매년 쓰는 예산이 2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무슨 성과를 냈습니까? 지금 기소조차 제대로 한 바가 없어요. 재판 결과로 성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일부만 수사 공소권, 기소권을 조정을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현장에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경찰은 지능범죄를 수사할 만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로스쿨을 다시 보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든 수사권 자체,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고의정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고의정 사건도 검찰 초동수사 미비 때문에 미제 사건 될 뻔한 것을 검찰이 보안 수사를 그 보안 수사 지시를 해가지고 바로 잡힌 사건이고요. 버닝썬 같은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한 경찰들이 부패한 세력들과 결탁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숨겨져 왔고 밝혀지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이런 것들 다 검찰이 바로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관을 악마화해서 밀어붙이기만 하면 답이 없는 건데 지금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지금 예산안도 제가 봤을 때 심각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730조 역대급 예산인데 그중에 복지 예산만 20조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현금성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 23조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민생지원금과 거의 비슷한 규모를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참사거든요. 지금 저희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58%를 넘어섰습니다. 60%가 데드라인이라고 했고 50%만 넘어도 빨간불 켜진다라고 했는데 50% 애저녁에 넘었고요. 지금 60% 임박하고 있어요. 매년 지출되는 이자만 3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가부 예산이 1조 초반대예요. 특임부처 20여 개를 돌릴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매년 이자로 내고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이런 식의 예산을 또 가지고 와서 하다못해 미래 투자 회수라도 되는 뭐 SOC 예산, 투자 예산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그 도로 포장이나 건설 관련된 예산들은 깎았어요.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 같은 어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2,000억 깎았습니다. 오직 복지만 지금 늘린 거예요. 이런 예산들을 봤을 때 참 우리나라 미래가 전 참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제 개편안도 이번 회기 때 논의가 될 거거든요. 대주주양도세 아직도 화약고죠. 그리고 지금 그 주식거래세도 정상화를 하겠다,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또 법인세 1% 늘리겠다. 부가세 늘리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회기가 저는 걱정스럽고요. 민주당이 제발 일을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합니다.
뭐 저는 민주당이 일을 편하게 좀 도와드리자면 국민의힘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100대 입법과제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경제 바로 세우기, 민생 바로 세우기, 신뢰 바로 세우기 세 가지 원칙을 잡으면서 그러면서 100대의 법안을 냈어요. 네. 뭐 경제 활성화,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또 안전 사회 구축, 취약계층 돌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항상 있었던 얘기 아니냐, 좀 지루하다, 고루하다 하는데 그 100가지 법을 일일이 살펴보다 보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정치권에서 논의됐지만 실제로 입법화는 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도 많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 이러한 발표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를 들어서 민생이라고 하면 뭐 그런 거죠. 그 90년대생 결혼이 80년대생 결혼보다도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뭐 스드메 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것에 대해서 표준 약관을 개정하는 그러한 법안도 냈고, 영화 소방관이 얼마 전에 유행했는데 소방 기본법에 대해서 뭐 그 촘촘한 법도 냈고, AI 문제나, 그러니까 큰 틀을 민주당하고 같이 가면서 그러한 부분을 통과시킬 텐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봉투법이나 혹은 뭐 내란 특별재판부나 이런 거 챙길 때는 아니다. 네. 난 그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었지만 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정쟁에 너무 휩싸이지 말고 민생의 목소리를 계속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어떠한 국민의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제가 일요일 날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또 그 회사원에게 점심값을 아침값, 점심값 지원해 준다는 그런 뉴스도 봤어요. 이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이 네. 썩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민의힘에서도 1,000원의 아침밥 네. 이런 그 캠페인은 벌였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학부생들은 벌이가 없는 학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복지제도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직장인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직장 내 여러 복지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런 분들께 왜 국가 예산으로 굳이 지원을 해줘야 되죠? 이런 것들은 사실 전 대단히 포퓰리즘적이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가려진 악법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12개월 아르바이트만 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검토를 하고 있다. 정확히는 매주 15시간만 1년 동안 일해도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다른 말로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1년 되기 하루 전에 잘라버리게 되는 게 우월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근로자들의 그런 복지나 후생을 낮추는 그런 조치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실업급여를, 그러니까 사직을 당했을 때 6개월 동안 거의 뭐 허들을 굉장히 낮춰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또 바꿨잖아요. 제도를 바꿨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자진 사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잘린 게 아니라 내가 사직을 하더라도 6개월 동안 그런 그 실업급여를 보장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더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허들 한번 낮췄다가 박근혜 정권 때 예산 10조가 고용보험금이 재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지금 바닥을 뚫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용보험도 누가 냅니까? 결과적으로 아침밥 해주겠다라고 하고 그 근로보험으로 또 뜯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조삼모사식 정책을 대체 왜 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도덕적 해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후생 손실, 누가 또 책임을 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정책들이 진짜 많은 거고, 제가 오죽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 단체로 휴가를 좀 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 세금으로 그 직장인 밥값 지원하는 거, 네네. 정말 인간의 본성의 시장 경제 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법 중에 또 하나 새로 정책이 나온 건데, 직장인들에게 세금으로 밥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기업을 운영하는, 뭐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야, 너네 국가에서 밥값 지원해 준 다음에 이제 월급을 밥값만큼 깎자. 그렇게 해서 낮출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예요. 또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숙박을 이용하는 소비 쿠폰만 뿌리면, 그러면 숙박 업체의 그 오너들은 쿠폰이 3만 원씩 나왔어? 그러면 3만 원 가격으로 올리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현상만 발생하게 해서 물가만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걸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민주 정권에서 임대차 3법, 뭐 부동산 잡겠다, 다 저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만 올라갔고, 또 소득주도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소득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 정부 밥값 지원한다는 저 정책도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가 채무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당한 규모인데, 거기에다가 또 유동성까지 늘어나면서 우리 물가까지 또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특히
특히 또 모태펀드 규모가 2배 늘어난다고 해서 논란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재정을 굉장히 방만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1%로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돈을 썼다라고 하면 적어도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리턴 값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가는 윤석열 정권 당시 1%대를 유지를 했거든요. 심지어는 권한대 행체제 때도 1%대를 유지를 했는데 이재명 정권 집권하자마자 2%대로 치솟았습니다. 민주당식으로 항목별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200% 늘어난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적인 상황인데 정작 KDI 보고서에 따르면은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은 0%대.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태펀드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주도적인 그런 펀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률 자체가 민간보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낭비적인 지금 재정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매사 민간보다 정부가 절대로 효율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지출과 민간 투자, 민간 고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도 왜 경제가 망가졌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공공부문 인사 늘리겠다라고 해서 공무원들을 엄청나게 뽑았거든요. 그 지금 해고도 못 시키는 그런 공무원들을 엄청나게 뽑아서 우리나라 그 정부 출범 이래 최초로 민간의 어떤 고용 지출보다 우리 공공부문의 고용 지출이 더 많아졌던 때가 그 문재인 정권 때였습니다. 지금 그때와 정확히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죠. 민간을 신뢰하지 못하고 민간에게는 각종 규제를 적용해서 억제하기만 하면서 정작 정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 정부 주도 펀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용보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고갈 마이너스를 뚫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국민연금도 지금 그 미국에 지키지도 못할 그런 투자 액수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 국민연금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정부를 뭘 믿고 이런 또 펀드를 조성을 하며 또 이제 국민들의 그런 혈세를 또 끌어당기려고 즙을 짜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저는 앞으로 5년이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뭐 펀드든 대출이든 정부가 어떠한 금전적 정책을 짜면서 돈을 뿌릴 때는 그럴 때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을 때만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때 패스트트랙이라 그래서 중소기업들한테 대출 지원을 확 규제를 풀어줬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펀드를 조성할 때가 아닌 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호황이에요. 미국 주식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중국도 성장하고 있고 유럽도 성장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 주식만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유럽은 어떻게 했길래 걔네는 경제가 성장하지?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야 우리 세금으로 돈 풀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유럽은 어떻게 했냐? 규제를 다 완화시켰거든요. AI든 뭐 딥러닝이든 뭐 로봇이든 규제를 완화시켰고 가장 중요한 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는 역행을 했잖아요. 노랑봉투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노조들이 기업의 어떠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그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풀어주던가 상법 개정을 해가지고 기업 운영을 하기 좀 어렵게 만들던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밥값도 풀어주고 펀드도 풀어주고 이거 정말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에 지금 민주당이 사로잡혀 있다. 이게 정부를 보면 항상 그 정부 주도권을 끌고 가는 경제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학파가 있어요. 뭐 무슨 대학교 무슨 경제학과 교수 이런 학파가 있는데 이거 자꾸 짜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언론에서 이거 누가 짰는지 이 경제학과 교수님 제가 의심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뭐 가천대학교 옛날에 부분도 있고 있는데 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파봐야 된다고 좀 공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세제도 전 대단히 걱정돼요. 그러니까 그 대주주 기준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저희가 50억으로 완화를 시켰던 것을 10억으로 돌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거래세도 지금 높이겠다라고 하고 법인세도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민주당이 부자 감세 이런 프레임을 잡는데 재벌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곧 재벌이 아니에요. 삼성일가 같은 경우에도 삼성 오너들 중에서 삼성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중은 1%도 안 됩니다. 대다수는 근로자들과 주주들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높이게 되면 기업 경영상의 애로사항 그리고 OECD 평균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22%가 평균이거든요. 25%를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굳이 세금을 더 내고 사업을 할 만한 유인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런 종합적인 그런 피해가 결과적으로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은 일반 근로자들과 주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건데 윤석열 정권
정권 당시에 1% 힘들게 내려놨던 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OECD 평균은 22%까지만 맞추자라고 했던 건데 그때도 민주당이 맞고 또 막아서 1%밖에 못 낮췄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그마저도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경기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고, 세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세율을 높이면 무조건 세수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율이 100%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세금은 영원히 거칩니다. 당연한 거죠. 이래봤자 전부 다 세금으로 내야 되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적정 세율을 찾아야 세수도 극대화가 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세율을 낮추면 부자 감세고 높이면은 그게 무슨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식의 이분법 아마추어적인 그런 좌파 경제학을 앞세우는 것은 국가적으로 전혀 건전하지가 않다. 제가 이 말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앞으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이번 주에는 인사청문회도 관심사입니다. 교육부 최규진 후보자와 공정위 주병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리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 사람 제가 지금까지 모든 그 장관 후보자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최악의 전 인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진숙 전 후보자가 지금 그 방통위 이진숙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진숙 교수, 그분이 나이스라고 하는 그런 중등교육 교과과정 평가 시스템조차 모르고 그런 그 공직에 나서려고 했다가 낙마를 한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또 더 최악의 인물을 데려온 것 같거든요. 이분은 제가 몇 가지만 나열을 한다라고 하면은 2003년에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일단 이 부분도 굉장히 공직자로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과거 정교조 활동을 하다가 3번이나 해직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전혀 중립적이지 않은 인사고, 그때도 교사들을 선동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치 행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3차례나 해직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다가 저는 더 끔찍한 게 이 사람의 그 막말 언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나이스 제도의 어떤 평가제도 개편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학생들을 올바르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혼자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서 같이 술도 먹어보고 같이 목욕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 대고 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으신 그런 표정인데 실제 이분이 했던 발언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생도 아니고 미성년자거든요. 미성년자랑 목욕도 하고 술도 먹어봐야 그 학생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논문도 아예 블로그를 지금 복붙했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민주당의 지금 장관 몇 사람들의 그런 의혹들을 뭉터기로 합쳐야 이 최규진 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최악의 지금 지명을 한 거고요. 지금 2번째 낙마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지금 우리 국가교육의 미래와 자기 자녀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학부모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전국에? 전 정말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이 지명 철회해야 되는 인사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 사람 제가 추천한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교진은 누가 추천했는지, 본인이 추천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추천한 게 아니면 빨리 좀 접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이 지금 충청권에서 연속으로 올라왔는데,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박민우 대변인이 말씀하신 학생들을 제대로 알리면 같이 목욕하고 술도 마셔야 된다. 이게 사실 그 법적으로 접근하자면 조주빈 사건 이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 미성년자들한테 그냥 단순히 메시지만 보낸 걸로는 처벌할 수 없었는데, 자, 조주빈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 법이 바뀌었습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혹은 성희롱적인 목적으로 학생들이나 미성년자에게 이렇게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이건 형사처벌 그 사유거든요. 성폭법 사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온다? 와,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러한 쌍욕을 상대 그 본인이 싫어한다는 그러한 상대 진영에 대해서 쌍욕을 SNS에 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굉장히 적합하지 않는다. 이게 또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자칠판 문제나 AI 교과서 문제나 교육부라는 것이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교육부거든요. 또 건물 수도 가장 많아요. 학교가 있고 그렇죠.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문제도 가장 큰 부분이고, 그런데 이렇게 편협한 인사에 또 이렇게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면 안 된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좀 내려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야 후속 작업 일단 준비하자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후속 작업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사검증 제대로 하는 거 맞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네. 어떻게 이런 인사가 올 수 있는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종시 교육감을 몇 번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하는 거지만 임명직은 국민들께 특히 장관들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1차 필터링에서 좀 기초적인 검색만 해봤어도 이런 인사를 지명하는 게 저는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만사 현통이라 그래서 답정너식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전 지금 우리나라가 공직사회 자체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교조, 민변, 민노총, 그 이재명 그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직에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민노총 간부 출신의 인사가 지금 그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들어가 있고요. 최규진 후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 막장 인사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금 앉히겠다라고 지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민변 출신이에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 비동의 간음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입니다. 이거는 공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시민단체를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는커녕 특정 이해관계 정파만 대변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공직으로 들어와서 심지어 장관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보다 어찌 보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국가적인 재앙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면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이재명 정부 그 초반에 국민 추천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장관, 차관, 뭐 공무원들 국민 추천제로 하겠다 그래서 사이트 홈페이지 열고 쫙 받았는데 그거 어디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몇만 명의 추천서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최규진 후보자에 대한 그 정당성이 설립이 되려면 이거 우리 대통령실에서 한 거 아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 아니다. 국민들이 한 몇만 명이 추천했다. 최규진을.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이제 정당성이 성립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때 그냥 그 국민추천제 반영된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잘 반영했습니다. 한마디로 퉁치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만 언론 플레이대로 하고 결과적으로 그냥 보여주기만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제일 약간 좀 어이가 없는 것은 정교조가 한마디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교조가 예전에 박순애 그 윤석열 정권 당시 초기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그분은 음주운전은 있었지만 이 정도의 막말과 뭐 논문 표절과 이 정도의 논란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정교조가 성명 내고 사퇴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참 시민사회가 이렇게 좀 시민사회 막장 인사들을 공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적절히 동조를 하고 있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정 기능이 망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